옛날 옛적 아주 먼 고대 그리스 땅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에는 다양한 교수님들이 철학을 가르치며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 중 한 분은 바로 플라톤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데아론을 설명하는 데 일가견이 있었죠. 어느 화창한 날 아침, 플라톤은 제자들과 함께 넓은 야외로 나가 이데아론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제자들은 나무 그늘에 모여 앉았고, 플라톤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그는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유리 구슬 하나를 꺼내들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건 유리 구슬입니다. 플라톤은 미소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슬의 본질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제자들은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지만 한 명의 용감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 구슬 자체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플라톤은 고개를 저으며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이 구슬의 본질은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답니다. 플라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유리 구슬은 오직 이데아 세계에서 존재하는 완벽한 구슬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구슬은 그저 모사에 불과하고 항상 깨지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데아 세계의 구슬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 구슬이 투명하고 빛나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플라톤은 잠시 생각하더니 재미있는 방법으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물속에 비친 달의 모습을 보고 달이라 착각하는 것과 같답니다. 진정한 구슬의 완벽성과 아름다움은 이데아 세계에서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은 플라톤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은 이데아론을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고, 서로에게서 구슬의 무게, 색상, 그리고 모양을 넘어서 본질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그들은 현실에 머물지 않고 이상적인 세계, 즉 이데아 세계에서의 완벽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편 플라톤은 미소를 지으며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데아 세계를 떠올리며 그는 그곳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은 각자만의 유리 구슬을 손에 들고는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며 소소한 것에서 진리를 발견하려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강의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의 이해를 넘어 인생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재미있고도 깊이 있는 썰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실제를 깨닫게 해주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괴상한 사람으로 항상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잘난 척하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뽐내고 있을 때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별난 영감탱이 라고 불렀고 그의 방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광장에서 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현자와 의사, 농부와 상인 등 모든 계층의 사람이 모여 각자의 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다소 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을의 의사는 건강 과장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농장에서 땀 흘려야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상인은 부의 축적을 통한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하며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군중이 그의 등장을 주목하기 시작하자 그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고 믿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그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곧 의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그 후 농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흙 속의 신비를 알고 그것을 통해 식구들을 먹이는 것이요. 상인은 여전히 자신의 부를 강조하며 답했습니다. 재화를 통해 자유를 얻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가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모두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지식, 그 기준은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요? 혹시 그것이 불완전하고 늘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눈치채고 있는가요? 사람들은 다시금 침묵에 잠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노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 의무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그날의 토론회는 그야말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궁금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자신이 아는 것에 안주하기보다는 미지의 것에 대해 고민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을 사람들은 더 깊이 사고하며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해갔고, 소크라테스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정하게 미소를 짓고 다시 조용히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무지의 지혜는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평범한 도시의 조용한 카페에서 철학적 토론을 즐기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 회귀 이론이었습니다. 모임의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다양한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여러 철학적 주제를 함께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임의 중심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였고, 긴 인생을 살아온 그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그리도니아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아주 평범한 목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의문의 존재가 나타나 그에게 묻습니다. 마르코, 너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의 삶을 기꺼이 다시 살겠는가? 처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마르코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리 특별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같은 일과가 반복됐고 때론 지루하기도 했던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을 했고 가끔 가족과 시간을 보냈지만 특별한 사건이나 큰 성공은 없었습니다. 꿈은 반복되어 매일 밤 그에게 찾아왔고 매일 같은 질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겠는가? 꿈속의 존재는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마르코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비록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을지라도 그 안에는 작지만 소중한 행복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누는 웃음, 501로 완성한 작품을 바라보며 느끼는 성취감, 매일 아침 햇살 속을 느긋하게 산책하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이 모든 순간들이 그에게는 삶을 다시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선택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 그의 모든 삶의 순간이 되었고, 그는 그 순간들을 더 의미 있게 가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임의 참가자들은 마르코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원 회귀라는 철학적 개념이 그저 추상적인 생각 실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에 어떤 식으로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들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모임이 끝나고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 마르코는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복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과제가 아닐까요? 이 말은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참가자들은 그날의 모임을 오래도록 가슴에 간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날의 모임은 니체가 고안한 영원 회귀라는 생각을 통해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더 소중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었습니다. 이 창조주는 다양한 인종, 재능,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한 거대한 도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시가 공정하고 평화로우며 누구든 자신의 속성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모의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의에 참여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초청받았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법칙을 결정할 위대한 임무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독특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무지의 베일이라는 특별한 마스크를 제공했습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인종, 어떤 성별, 어떤 사회적 지위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쓰는 동안 말하는 사람이나 행동에서 바른 사람의 모든 외적 특징이 완전히 보이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에 대한 기억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무지의 베일을 착용한 후 이제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한 황홀하고 신비로운 홀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각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는 이제 공정성에 기반한 원칙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부유한 상속인이 될지 아니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익숙한 편견과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논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장애가 있거나 어떤 불리한 조건에 있다면 나는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을까?
하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이 질문은 곧 모든 이들의 깊은 사고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가 동등한 의료 서비스와 교육 기회를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참가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내가 극도로 재능이 있거나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토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능이나 노력에 따라 얻은 성과 역시 사회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참가자들은 평등과 형평성을 근본으로 하는 다양한 원칙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의는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갔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동시에 아우르는 법칙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드디어 무지의 베일을 벗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얼굴과 각자의 원래 모습을 되찾았고 그들이 제안한 법칙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얼마나 공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세운 법칙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배경과 상관없이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세울 수 있었던 가장 바람직한 사회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 도시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았습니다. 그렇게 무지의 베일은 전설로 남아 이후 누구나 공정성을 고민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로부터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편견 없고 이타적인 사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